집을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렵고, 안 사면 영영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죠.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한때 부동산은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에는 사지 않아서 후회했는데 요즘은 샀다가 떨어질까봐 무섭고요.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설이 나오고 주변에서는 기회다, 매수는 망한다. 의견이 갈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금이 기회다 혹은 좀 더 기다려라 같은 말로 정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숫자만 보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폭락설의 유령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집값 폭락을 두려워할까요? 그 불안감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기억들 속에서 자라났을까요? 이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집값 불안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던 IMF 외환 위기 말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절망 속에 거리로 내몰렸죠. 이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애써 마련했던 소중한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적인 현장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었던 나의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경제 파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당시 뉴스 화면에는 불안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텔레비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안위가 달린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아픈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이번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거대한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주택담보대출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집이 차압당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거품처럼 부풀었던 주택 가격이 한순간에 꺼지면서 말이죠.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한국 역시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극심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이러한 과거의 뼈아픈 경험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무리해서 산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하면 어쩌지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영끌 쪽의 비명, 하우스푸어의 눈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은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폭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리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유령처럼 말이죠. 결국 부동산 폭락설은 단순한 경제적 예측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 그림자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경제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함께 모아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지표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동산 시장 전체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시장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매수 심리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그 여파가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마치 거대한 댐의 가득 차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만약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소득이 줄어들기라도 한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부채의 질과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막연한 공포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죠. 세 번째 조각은 주택 공급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집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넘쳐나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겠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공산품처럼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의 공급 부족이 몇 년 뒤에는 해소될 수도 있고, 지금의 과잉 공급이 미래에는 오히려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복잡한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크레인과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은 미래 주택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어서 전세 가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세 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세가가 매매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과 같죠.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매매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 전환 수요가 풍부해져 집값 상승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인 인구 구조 변화도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죠.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는 잠재적인 주택 구매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인 가구의 증가나 고령층의 주거 형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인구 감소가 곧 주택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의 큰 흐름은 미래의 주택 시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중요한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가계부채, 공급량, 전세가율,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까지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은 각기 다른 시그널을 보내며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폭락을 경고하는 듯하고 또 어떤 지표는 아직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듯하죠.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 속에서 전문가들의 시선조차 제각각인 상황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 모든 숫자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시장에 또 다른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바로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죠. 마치 맹렬하게 흐르는 강물에 인공적인 댐을 건설하거나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거나 풀어주는 규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다양한 정책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언제나 의도한 대로만 작동할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거나 심지어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매물이 사라지거나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정책 입안자들은 아마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웠던 탓일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더 복잡했던 걸까요? 규제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 정부는 다시금 규제의 끈을 풀고 완화책을 꺼내 들곤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려주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였죠. 마치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물을 부어 해동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또 다른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결국 다시금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규제와 완화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줄다리기를 펼쳐왔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뇌하고 또 고뇌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파도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발표되는 정책 브리핑을 들으며 많은 이들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 매물 정보가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정부 정책은 분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언제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폭락설의 다양한 관점, 복잡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양면성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집을 사야 할까라는 질문이 단순히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 목록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며
때로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집을 투자 자산이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봐 온 것은 아닐까요? 물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은 그 어떤 투자 수익률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겁니다. 이사박스들이 가득 쌓인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설렘,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들고 고민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지 못하는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이 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짜 마음일 겁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생명체와 같다는 사실일 겁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수많은 변수와 심리가 얽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죠. 단순히 폭락할 것이다 또는 폭등할 것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대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현명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했던 시청자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핵심적인 통찰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나에게도 과연 최선일까요? 남들이 비싸다고 외면하는 곳에서 의외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불안감에 휩쓸려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과 희망, 그리고 불안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현실이 투영된 가장 솔직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알무로 승화시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을 쌓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안정적인 보금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